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술떡생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읽은 책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6월 19일부터 26일까지 읽은 책이고요. 이번 주에 저는 비문학 이렇게 3권만 읽었더라고요. 저 지난주 영상 녹음하면서 이 마이크 배터리가 나가서 소개 못해드린 김혜진 작가님의 소설 한 권과 함께 비문학 3권, 문학 1권, 총 4권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김도현 활동가님의 장애학의 도전입니다. 김도현 활동가님은 장애인 언론 비마이너 발행인이자 노들장애인 야학교사, 노들장애학 국리연구소 활동가세요. 김도현 활동가님은 장애는 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이 사회적 산물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 책을 출간하셨고, 장애학에 관한 외국 이론서들을 또 많이 번역하기도 하셨어요. 장애학의 도전은 왜 장애를 사회적 산물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이론, 연구, 담론을 통해서 장애학을 좀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책이에요. 장애학의 도전은 크게 4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부 접속에서는 손상이 어떻게 장애가 되었는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왜 신체에 손상이 있기 때문에 장애로 분류하고 이 정상적인 삶에 대한 기능을 할 수 없음으로 규정하고 차별하잖아요. 하지만 김도현 연구가님은 이 신체적 손상이 차별과 억압으로 인해서 장애가 된다, 이 사회 구조적인 차별이 장애를 만든다라고 주장하세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장애인 2명 중에 1명만이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는데, 장애인이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동권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이동권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 권리지만 이 장애인분들은 이동권에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은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동 없음은 우리가 이 중증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저상형 버스를 많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사회 구조적인 차별 때문에 손상이 장애가 된다라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런 사회 구조를 바꾸는 데서 장애운동은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2부 성찰에서는 우생학을 통해 이 손상이 장애가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생학은 19세기 찰스 다윈의 사촌인 이 프랜시스 골턴에 의해서 정립이 됐는데요. 다윈의 진화론 이후에 이 생존 경쟁이 인간에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게으르거나 열등한 사람은 인위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이론이 우생학이잖아요. 그 우생학이 20세기 전반기를 휩쓸게 됩니다. 우생주의자들은 장애인이 태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장애인의 결혼을 금지하고요. 단종 수술을 시행하기도 하고, 또 장애인을 안락사시키기까지도 하거든요. 이 나치가 유대인만 인종차별을 하면서 학살한 게 아니라 같은 아리아인인 이 장애인들도 수용소에 가두고 가스실로 보내거든요. 현대사회로 들어서면서 우리는 이제 우생학이 잘못됐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우생학은 또 사라진 듯 보이기도 하지만, 임신을 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임신하면 이 산정검사를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이 태아에게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만약에 태아에게 장애가 있다라고 하면, 예전에 저희가 이제 임신 중절에 대한 찬반 논쟁이 많지만, 내가 장애가 있다라고 한 경우는 선별적으로 다 낙태도 긍정적으로 허용해주고 이런 시대잖아요. 그렇다면 이 현대 유전학 역시 우생학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고, 반대로 정자은행 같은 경우도 옛날에 좀 많이 있었는데, 이것도 우열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니까 우생학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 김도현 활동가님은 스피노자와 마글리스를 통해서, 그래서 적자 생존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생학은 없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적자 생존이 아닌 공생의 관점에서 장애 문제를 바라봐야 되고, 이 현재 차이를 만들어내는 모든 경계들을 해체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3부 전환에서는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경계를 어떻게 해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얘기하는데, 우리는 장애 문제에 있어서 이 당사자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 빈곤 문제 역시도 이 당사자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론들이 많은데, 당사자주의는 이 다양한 사회 이슈들을
그들만의 문제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한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당사자주의는 다양한 사회 이슈들을 그들만의 문제라는 인식으로 가둬버리고요. 비장애인에게는 이 남의 일이 되게 만들게 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애 문제는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계적인 문제임을 성찰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장애인이 손상으로 인해서 자립을 못하고 의존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서로에게 의존하고 살거든요. 의존 자체가 우리의 인간관계의 본질인데,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이 의존이라는 말에 경멸적인 의미가 더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자립이냐 의존이냐 이걸 이분법적으로 나눌 게 아니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연립이지 않을까를 이 김도현 활동가님은 3부를 통해서 주장하고 계세요. 4부 도전에서는 이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기 결정권은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권리지만 예를 들어 발달 장애인에게 자기 결정권을 줘도 되냐, 발달 장애인들이 자기가 혼자서 자기 결정권이 있다라는 이유로 결정해도 무방한가? 그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김도현 활동가님은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은 혼자서 결정해야 한다라는 자유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고 조율하면서 결정할 수 있는 이 사회권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동권을 예를 들면, 이동권도 우리 국민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자유권이지만 중증 지체 장애인에게는 이 저상형 버스가 있어야만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사회권으로 바라보잖아요. 이 자기 결정권 역시도 자유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비장애인이 있다라고 하면 장애인에게는 사회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데서도 출발해야 하지 않나라는 관점도 끼우쳐 주시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장애인의 노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김도현 활동가님이 이 책을 통해서 결국 하고 싶으셨던 얘기가 이 노동에 관한 게 아니었나라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노동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생존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일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보람이라던가 삶의 의미라던가 가치라는 것도 있는데, 저는 좀 여러 이론과 사상을 통해서 이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를 이어오다가 이 결말 부분에서 내가 하고 싶은 딱 이거예요, 이렇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고, 제가 또 거기에 설득당하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장애학의 도전이 그런 책이었어요. 김도현 활동가님은 이 400페이지 정도의 책을 통해서 공공시민 노동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시민 노동은 이 노동을 권리가 아닌 의무로 생각을 해서 노동시장이 자유의 영역이 아닌, 시장의 영역이 아닌 공공 영역에 의해서 통제를 하자는 주장인데요. 장애인분들의 노동이나 청년층의 실업도 한번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공시민 노동이 뭐지? 하고 궁금해 하시는 구독자분들은 꼭 한번 장애학의 도전 읽어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공공시민 노동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 좀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좋은 책이었어요. 두 번째 책은 탁장환 연구자님의 서울의 심연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어느 청년 연구자의 빈곤의 도시 표류기인데요. 탁장환 연구자님은 실제로 서울 동자동 쪽방촌에 1년간 거주하면서 쪽방촌 사람들 200여 명과 구술 인터뷰를 진행한 후에 그 기록을 바탕으로 서울의 10년을 집필하셨어요. 이 10년이라는 말은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구렁이나 깊은 못, 깊은 연못 이런 뜻이잖아요. 이 서울의 10년에서 이런 제목에서 오는 절망감, 좌절감 이런 게 느껴져서 책을 읽기 전에 용기가 좀 필요한 책이기도 했는데, 연구자로서 쪽방촌에서 1년을 거주했다라는 얘기에 제가 용기가 필요했다라는 마음이 좀 부끄럽기도 하면서 이제 감탄까지 나오기도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쪽방은 하나의 방을 여러 개의 작은 크기로 나눠서 이 한 평 정도의 크기로 만들어 놓은 방인데, 보통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인권층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이 쪽방촌은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데, 건물 자체가 오래되고 낙후되다 보니까 곰팡이 냄새를 비롯해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공용 화장실에서 퍼지는 악취 같은 게 심하고요. 습도가 높아서 벽지에는 곰팡이가 잔뜩 피어 있고, 여름에도 이 습도 때문에 너무 꿉꿉하기 때문에 보일러를 틀지 않을 수가 없고요. 겨울에는 툭하면 보일러가 동파가 된대요. 그래서 누수는 늘상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 하나의 월세가
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으면 20에서 25만원, 공과금이 포함되면 30만원 압박이라고 해요. 서울시는 쪽방촌 세입자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최대 지급 기준이 34만 1천원이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월세가 그보다 적다라고 하면 월세만큼 이 기초생활수급 통장으로 입금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쪽방촌의 건물주들은 월세를 이 서울시 주거급여만큼 올려요. 그래서 이 서울시의 주거지원 정책이 오히려 쪽방촌의 열악한 주거 환경과 이 불법적인 위반 건물들을 암묵적으로 합의해준 꼴이 되고 이 건물주들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지켜주고 있다라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탁정한 연구자님은 이 서울의 10년을 통해 쪽방촌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이 빈곤 건어번스를 깊게 파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 책은 쪽방촌에서 1년간 생활한 체험을 바탕으로 쓴 르포르타주지만 처량하거나 심파적이지 않고 좀 오히려 투쟁적으로 느껴지는 면이 있거든요. 쪽방촌으로 분류가 되면 주거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지만 그 외 여러 복지 혜택들도 받을 수가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인 쪽방상담소, 사회운동단체인 사랑방, 종교기관인 개신교, 교회 등이에요. 탁정한 연구자님은 이 객관적인 위치에서 각 기관들의 자선이 이 끼치는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고 도움을 주기 위한 이 기관들의 자선 활동이 오히려 쪽방촌과 연계된 이 여러 관계망들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이 탈쪽방을 오히려 더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탈쪽방에 대한은 구심력과 원심력 두 가지로 따로 제시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구심력은 이 안쪽으로 향하는 힘이잖아요. 구심력에 대한 대안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쪽방 상담소, 사랑방, 교회의 장점과 단점이 서로 다르니까 서로의 장단점이 맞물려서 유기적으로 잘 통할 수 있게 좀 현실적으로 다 장점 위주로만 끌고 갈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사회복지사 분들이 되게 힘드시대요. 인원 자체가 너무 부족한데 이제 좀 관리하셔야 되는 세입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사에 좀 수를 늘려서 거주자들과 좀 더욱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재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요. 여기에 쪽방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본적으로 인간이 최소한으로 살아갈 만한 집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재개발을 통해서 이 살아가는 환경, 집 자체를 아예 개선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고요. 이 원심력은 밖으로 행해지는 이런 향하는 힘이잖아요. 쪽방촌의 기본 생활을 계속 안정화해서 탈쪽방을 불가능하게 만드는데 지금은 모든 전을 쏟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쪽방촌이 아닌 곳에서도 이 생활이 가능하도록 이 주변부도 살만하고 좀 저렴한 집이 있게끔 이렇게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을 못하고 계시대요. 이 쪽방촌 거주민에 대한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좀 확대하거나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좀 변경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탈쪽방을 했는데 공과금이 너무 비싸거나 살아가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결국은 다시 쪽방으로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탈쪽방을 했을 때 공과금을 지원해 준다던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탈쪽방을 좀 유지 가능하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서울의 심연은 이 쪽방촌에 대한 모두 관계망이나 다양한 관점들을 이 체험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보여주면서 누구나 알지만 제대로 몰랐던 이 빈곤의 실체를 보여주는 책이었어요. 쪽방촌 세입자들이 겪는 이 실질적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이 저자의 따뜻한 마음과 열정까지 보여주는 책이었습니다. 책의 마지막을 탁정한 연구자님은 이렇게 쓰셨는데 여기까지 상황의 복잡성은 충분하게 제시했기 때문에 부디 정책과 실천의 유의미한 변화가 이루어져 쪽방 거주자들이 어디에서든 더 행복해지기를 바랄 뿐이다. 마지막 문장을 읽으면서 이 책은 단순한 르포가 아니라 세입자분들을 향한 애정과 관심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 쓴 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연구자님의 용기와 열정에 좀 고맙다는 마음,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 싶은 이 젊은 연구자님의 열정을 응원하고 싶은 구독자님들은 꼭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은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김미호 서평가님의 감으로 읽고 각으로 쓴다입니다.
이 김미옥 서평가님은 페이스북의 스타 서평가로 좀 자신을 활자 중독자로 소개할 정도로 읽고 쓰는 걸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감으로 읽고 각으로 쓴다는 읽기와 쓰기에 대한 이 책에 대한 저자의 애정이 막 듬뿍 묻어나는 책이었어요. 건강 문제로 조기엔테를 하고 이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서 다독을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혼자만 보기 아까운 책들을 이 SNS에 올리기 시작하면서 이 서평이 인기를 끌게 되고, 또 책을 읽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은 서평으로 독서를 대신하고, 또 알려지지 않은 책들의 판매수가 올라가서 중소출판사를 살리는 이런 선순환을 이끈 분이라고 합니다. 책은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 그대가 읽지 않아 내가 읽는다에서는 서평가님의 일상과 책에 중독되기까지 이야기, 책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등을 책과 함께 과거 이야기와 함께 이렇게 들려주시고 계시고요. 2부 시대의 경계를 읽다에서는 좀 책을 통해서 확장된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 3부 그럼에도 삶은 계속된다에서는 이 일상적인 삶의 소중함, 삶의 가치 등에 대한 서평가님의 사유를 보여주시고요. 4부 우리는 아름다울 수 있을까에서는 이 책에서 발견하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저는 페이스북이나 SNS를 하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미경 서평가님을 몰랐거든요. 알라딘의 신간으로 책이 올라왔는데 책 제목이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감으로 읽고 각으로 쓴다. 너무 멋지잖아요. 제목이 올려서 이 책 소개를 보다가 댓글까지 읽게 됐는데 엄청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하루에 한 권 정도, 1년에 300권 정도의 책을 읽을 정도로 진정한 다독가, 책 덕후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여기다 너무 쉽고 간결하면서도 깊이 있고 넓게까지 한 서평을 쓰신다니까 막 제 자신이 쪼그라들 정도로 진정한 대가이신 분을 알게 됐구나, 이런 마음으로 책을 주문해서 읽게 됐고요. 책을 읽으면서 좀 진짜 당혹스러웠어요. 저도 책을 좋아하고 이 책 읽기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나름 자신했는데, 김미옥 서평가님이 소개해 주시는 책들 중에 아는 책이 없는 거예요. 제목도 들어본 적이 없는 좋은 책들이 너무 많아서 난 그동안 무엇을 읽어왔던 건가 막 이런 부끄러움이 들기도 했고, 이 전범선 작가님의 살고 싶다, 사는 동안도 행복하길 바라고랑 빅터 플랭크의 죽음의 수용소가 나왔을 때는 나 이 책 읽었다고 막 호들갑을 떨 정도로 그동안 내가 너무 편향적인 책 읽기를 했나 하는 저희 좀 독서 생활을 반성하게 만들어준 책이기도 했고요. 책을 읽으면서 소개된 책들이 계속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세상에 좋은 책이 이렇게 많은데 앞으로 이 좋은 책을 되게 많이 읽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 살아갈 날들에 대한 기대감 막 이런 마음이 들게 되고요. 이 서평가님의 책이 정말 대단했던 게 정말 다양한 책을 읽으시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고요. 역사부터 정치부터 사회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개인에 대한 일상, 이웃과의 일상, 세상과의 관계적인 문제, 여기에 종평등까지 자연과 동물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가거든요. 이렇게 깊이 있게 넓게 독서를 하실 수 있다는 거에 정말 너무 반하면서 읽은 책이고요. 이 김미옥 서평가님을 보면서 이 책을 사랑하는 방법, 내 일상에서 읽기와 쓰기를 녹여내는 삶에 대해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좀 여러 가지로 저의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될 좋은 책이었어요. 책을 정말 아껴봤는데, 저는 책 읽을 때 줄도 많이 긋고 인덱스도 되게 많이 붙이는데, 보시면 인덱스도 웬만하면 거의 붙이지 않고 정말 아껴가면서 본 책이거든요. 이 식탁이나 소파 같은데 이렇게 위에 뒀다가 잠깐씩 짬이 날 때마다 수시로 꺼내 읽어도 너무 좋은 책 같아요. 저랑 좀 책 취향이 그동안 잘 맞았다 하시는 구독자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진짜 너무 좋은 책 덕후를 좀 알게 된 그런 기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지난주 영상에서 마이크 배터리 방전으로 음성 녹음이 안 돼서 소개를 못 해드린 김혜진 작가님의 불가 나의 자서전 소개해드릴게요. 이 불가 나의 자서전은 핀 시리즈로 출간된 책인데, 핀 시리즈는 현대문학에서 이 당대 가장 현대적인 작가들을 선정해서 시나 소설을 출간하고 있는 시리즈예요. 이 책에는 두 여성과 한 명의 아이가 등장합니다. 이 낙후된 동네인 남일동에서 살다가 남일동 일부가 중앙동으로 행정 편입되면서 중앙동 주민이 된 화자인 홍이와 남일동으로 이사를 온 한부모 가정 주애와 그의 딸 수아예요.
홍이는 따돌림을 당하는 회사 동료를 친절하게 대해줬다는 이유만으로 이 다른 직원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다가 퇴사를 하고 쉬고 있어요. 퇴사를 하면서 이 스트레스 때문에 알레르기가 심해져서 알레르기에 효과 좋은 약을 파는 남일동에 있는 약국을 드나들다가 주혜를 만나게 됩니다. 주혜는 혼자 7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는데 이 한문보호 가정이라고 무시하는 동네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동네 굳은 일을 다 도맡아 하고 있어요. 남일동은 재개발 얘기가 꾸준히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막상 재개발은 되지 않는 달동네 같은 이런 동네인데, 사람들은 이 남일동이라는 이름 대신에 고립된 섬 같다고 해서 남일도라고 불러요. 이 남일동에 사는 아이들을 중앙동 아이들은 난민이라고 부르면서 비하합니다. 왕따로 인한 상처로 사람을 피하던 홍이는 모두에게 친절하고 또 딸을 알뜰살뜰 살피면서 어려운 처지지만 부지런하게 사는 주혜에게 좀 마음을 열게 되고,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게 된 주혜 대신에 딸 수아를 돌봐줄 정도로 좀 친해져요. 홍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행정 편입으로 중앙동 주민이 됐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중앙동으로 이사를 왔다라고 기억을 왜곡하고 남일동 사람들을 경멸하고 무시해요.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란 홍이는 남일동에 살지만 구청을 찾아다니면서 동네 마을버스를 들여오고 어두운 골목길에 민원을 넣어서 이 가로등을 만드는 등 이런 주의 모습을 보면서 남일동에서도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살아가는 주혜를 보면 여기에도 역시나 희망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남일동에 다시 재개발 사업 이야기가 나오니까 주혜는 이 재개발에 굉장히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요. 집착하고 또 중앙동으로 편입하고 싶어하고 올라가고 싶다라는 욕망을 솔직하게 내비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홍이는 굉장히 실망하게 돼요. 저는 불과 나이 자서 저는 이 유리바닥과 유리천장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거든요. 남일동 사람들은 중앙동 유리천장을 바라보면서 유리만 깨면 이 중앙동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앙동 사람들은 남일동 사람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유리바닥을 단단히 밟고 서 있는 거예요. 가끔은 자신의 능력이든 행정 편입 같은 운에 의해서든 유리천장이 중앙동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들은 남일동에서 살았던 기억들을 모두 왜곡하고 지워버리고 원래 중앙동 사람이었던 것처럼 유리바닥을 더 단단히 밟고 서서 그 밑에 내려다보면서 올라오지 마, 너는 올라올 자리가 아니야, 이렇게 차별하고 혐오하고 배제합니다. 우리의 자본주의 사회는 능력주의 사회잖아요. 근데 실은 운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결정되는데 우리는 그게 다 능력이라고, 운도 왜 능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든 걸 다 능력주의라고 생각하는 순간 유리천장으로 올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능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라는 편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남일동 사람들에게는 이 뿌리 깊은 좌절감과 체념만이 남아있어요. 홍이는 이 유리천장을 오르려는 주혜를 보면서 실망을 하는데, 실망할 수 있는 이유 역시 홍이는 지금 중앙동에 살면서 이 유리바닥을 통해서 주혜를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주혜와 수아와 친밀한 사이가 됐지만, 남일동과 중앙동이라는 이 이분법적인 선이 결국은 홍이는 유리천장에, 주혜는 유리바닥에 위치하게 있게 하고, 주혜가 올라오려고 하는 그 욕망 자체를 홍이가 좀 비난하면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김혜진 소설가님의 책을 읽으면서 문학이 우리 사회에 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저에게는 너무너무 취향에 잘 맞는 취약 적당한 그런 작가님이셨어요. 다른 책들도 읽어볼 예정이라 지금 다른 책도 사놓은 상태인데요. 덕질을 할 소설가분이 생겨서 너무 뿌듯하고 아주 좋습니다. 김혜진 작가님 소설 혹시라도 아직 못 읽어본 구독자분들 계시면 소설 너무 좋아요. 좀 저와 책 취향이 비슷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6월 19일부터 26일까지 읽은 책 소개해드렸고요. 월간 독서에서 위클리 독서 생활로 바꾼 이유가 월간 독서를 하니까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인데요. 이상하게 위클리 독서 생활 영상도 좀 자꾸 길어지는 것 같죠. 문제는 월간 주간이 아니라 제가 늘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반성을 좀 하기도 한 주였고요.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날씨는 덥고 습하기까지 한데요. 올해 장마에는 홍수 피해 없이 정말 무탈하게 모든 구독자분들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덥고 습한 날씨에 구독자님들 지치시지 마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는
그런 7월 되시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